과연 박근혜 정부의 첫 개각은 언제쯤일지 오늘의 이슈통 신윤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저는 그렇게 간단한 기자회견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나서 제가 50이 넘었는데 네. 훨씬 처음 봤다라는 건 정말 의외인데 용건만 간단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불통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와 국민 간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물론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처럼 아니 처음 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격식과 의례적인 얘기는 네. 오갔어야 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앉으면서 예. 말씀하시죠. 두 번째, 제가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함께 일을 해서 그 얘기가 먹히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보면 개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높아요. 많죠. 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개각 없이 그대로 가겠다. 공무원 동료는 막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관들이 공무원에 대한 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들한테 영만 쓰면 뭐합니까? 그 정책을 지키고 따르고 신뢰를 하고 하는 건 국민들인데 국민들한테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네. 과연 이번 판단이 그래서 정확한 판단인지는 사실 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거 밀어붙일 걸 밀어붙여야지 이런 거 밀어붙이면 곤란하죠. 네. 예. 이 개각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을 예. 겁니다. 여론조사가 돼 예. 있는 그래픽을 좀 준비해 일단은 주시고요. 뭐 보면서 중폭이냐 대폭이냐 예. 대폭이냐, 아니면 필요 없냐 이렇게 그렇죠.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네. 나오네요. 어떻게 그죠? 결과가 나왔냐면요. 예. 자 보면요. 자, 대폭 25.8%. 개각이 필요하다가 25.8%고요. 어쨌든 뭐 개각 필요하다는 게 제가 수학을 잘 못해. 뭐 거의 70%가 넘죠. 75%. 예. 3 넘네요. 예. 70%가 넘는다.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철도 누적 파업 문제도 말이에요. 사실은 주무부서 중에 주무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노동부인데 네. 방한함 장관은 어디 가서 뭐를 그렇죠.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좀 위험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게 학자 출신인데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이번에는 우리 세금으로 저분 월급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방한함 장관도 방한함 장관이지만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사실 어제 보니까 주간에 보니까 잘한 장관, 못한 장관 이렇게 랭킹도 매겼던데 보니까 현호석 네. 총리 얘기 나오고. 거기 저는 이제 꼽은 사람이 현호석, 윤지수, 방한함, 네네. 동아일보 여론조사 때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윤지숙 장관도 사실 그렇죠. 그분도 좀 방사능 얘기할 때 유기농 말씀하시고 네. 국민들한테 웃음을 선사해 주는 건 좋지만 하지만 과연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현호석 장관은 사실은 이분이 부총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꾸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총리가 부총리의 조정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 조정의 기능을 발휘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좀 상당히 눈높이하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네. 상당히 역부족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동료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네. 과연 지금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이 정확한 것인가.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요, 장관이 이 주무부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 자기의 영역이면 뛰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릴 수 있는 비판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장관은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만약 잘못됐을 때 대통령한테 비판이 몰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글쎄요. 어제 김기춘 실장의 말이 전 상당히 생뚱맞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김기춘 실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면 네. 그리고 혹시 브리핑을 하신다면 현안 브리핑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땐 지나치게 간단한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경악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굳이 근데 그게요.
제가 뭐 30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20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국민 여러분 정말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에 정말 힘드시더라도 꼭 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소한도 의례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할 때 딱 할 때 여보세요? 나 누군데? 그러고 나서 이것만 쫙 얘기하는 거하고 아 요새 별일 없으시죠? 네. 라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최소한도의 격식을 차리자는 얘기죠, 제 얘기.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튼 그 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각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오늘 뭐 그 조간들도 그렇고 언론 비롯해서 꾸준히 지금 개각설 그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사실 언론이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뭐 2월 달에 이게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언젠간 하겠죠. 뭐 이거 뭐 4년 네. 뭐 같이 갈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왕 할 거면은 시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네. 그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도 어차피 또 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비서관 자리도 많이 비었고 네. 지금 당장 대변인 김행 자리도 대변인도, 네. 대변인도 지금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정현 홍보수석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이야 뭐 지금 그렇게 급하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만 네. 이왕 하는 김에 저는 좀 네. 눈높이에 맞는 사실 이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김영삼 정권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요. 다 요맘때 10개월 요맘때 10개월에서 14개월 되는 요 사이에 네. 다 개각을 했습니다. 아주 네. 대폭 개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바꾼다고 해서 뭐 정권이 뭘 잘못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일단 눈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개각은 그렇고요.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될 거라고. 그게 보입니다. 1급이 말이에요. 신분상 뭐냐면 분명히 국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인데 이게 그 인사 면에서 볼 때는 보장이 안 돼요, 이게. 네.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좀 애매모호한 위치이고. 그래서 공무원의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어떤 면에 있어서 볼 때에는 무리 없이 사실 그 신분 보장이 인사상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아웃시키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여러 가지로 알맞은 것이 1급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네네. 철밥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뭐 만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개각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액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이제 점점 지방선거 국면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를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시점에서 사실 국면 전환용으로는 시점이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반반인 게 네. 아니 인사를 하려면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청문회에서 온갖 의혹이 다 나오면은 오히려 그 개각을 해야 될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네. 위험도는 더 높아갈 그렇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정부 청문회 했을 때 좀 잠잠한 인사가 거의 없지 아니 않았어요. 그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번 정부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 이명박 정부 때 워낙 국민들의 눈높이를 낮춰놓는 네. 그 윤리적으로 그런 이명박 정부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은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빨리 네. 해야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3월 초 지나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할 거다. 개각 끝나고 할 거다. 이런 그게 생각이 훨씬 나오더라고요. 낫죠. 네. 사실은. 그 오늘 이제 네. 그 신전회 신년사. 청와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김한길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거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우리 참배 정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가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표가 됐을 때 본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적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런데 당내에서 일단 당내 수습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안 찾아간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대표는 통합이라는 차원과 협력자라는 것,
어떤 통치의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신년 인사에 참석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전에 김한길 대표의 판단이 전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무역 참배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는 것도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참 좀 말하기가 민망한데 안철수 신당까지 합하면 단단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오차범위 다 빼고 하면은 핵심 친노만 지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김한길 대표의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행보를 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당내에 있어서의 강경파의 목소리에 자꾸 눌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늘 참석하는 것은 김한길 대표에 있어서의 자율적 행보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참배 정치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그 안철수 의원 어저께 그 신년 활동을 참배하면서 잘했어요. 네. 네. 그 김효석 논란이 의원이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잘했다. 내부적으로도 잘했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묘소를 참배를 할 때 꼭 그분을 닮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할 때 여보세요, 나 누군데 하고서 딱 얘기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의 격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예의라는 게 필요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 그분이 설령 어떤 평가를 받건 지금 평가를 하려고 참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주 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안철수 의원의 행보 자체를 이 중도층 공략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그럼요. 좀 전에 김한길 대표도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김한길 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당대표 출마를 했을 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닻을 중도에 놓고 왼쪽으로 확장을 해야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맞는 말이죠. 말이죠. 그런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도 사실 어떻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수화의 물결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수화가 됐냐?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일본은 극우화, 중국도 보수화, 독일도 보수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닻은 중간에 꽂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네. 예. 이제 네, 좀 저는 지방선거 얘기를 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뭐 새해가 되면서 각 당들이 지금 뭐 나서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의원도 있는 것 같고요. 의사를 표시한 의원도 있고. 서울시부터 좀 보면요. 예.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 측에서 이계한 위원장을 내세울 경우에 그 지지율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요,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 광주를 제가 합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뭐 민주당의 3배 가까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정당을 넣었을 땐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안철수 신당에 정당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안철수 신당의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을 딱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서울이든 광주든 어디든 간에 이게 팍 떨어져요. 네. 그건 뭐냐면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 그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로 내는 인물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 인격화, 정치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런 정치 문화가 강한 데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신당에는 그런 분이 안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당의 지지율은 높은데 후보 개인의 지지율은 낮은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선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될지가 네. 상당히 좀 궁금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지방선거만 해도 큰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 대결일 수밖에 없다. 뭐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원래는 사실 인물 대결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정당을 보고 뽑지 사람을 보고 뽑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의 자체의 취약점도 있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너무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현상이 있다라는 건 네. 전 문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치 신인 국회 총선 때 정치 신의 진입률 있잖아요.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50% 넘는 나라 없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넘어요. 하지만 정치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새로운 사람만 무조건 갖다 박으면은 그냥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멘탈리티가 있는데 그건 네.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 사실 예.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일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그 2011년 12.6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거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박원순 지금 현 시장이 당시에 처음에 5% 때는 였었어요, 5% 5%. 지지율을 네. 한번 포옹하고 나서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를 바탕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도 한번 근데 이제 물론 상황이 똑같을 예.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할 않을까.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신선함과 그 신선함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향방을 확 바꿀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노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태풍을 몰고 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 대한 뭐 워낙 그 염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그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서 1인 정당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그런 상황을 1인 정당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예.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를 봤을 때 새누리당이 비교적 그래도 좀 더 여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간단히 얘기해서요. 네. 지방선거는 원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요소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당내, 상김시대 이후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가가 지방선거에서도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회 의원을 정당에서 공천한다고 했을 땐.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네.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번 선거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볼 땐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까 보수화의 물결이 좀 있는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새누리당이 분명히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겠죠. 네. 근데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돌출 변수에 따라서 네. 상황은 조금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짧게 야권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음. 그거 연대 신화에서 벗어나야죠. 아니 연대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경기도지사 선거 그 TV 토론 사회를 봤는데 그때도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가 됐었거든요. 네. 분위기는 좋았어요. 네. 유시민, 심상정, 김문수 세 분이 전부 같이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어서 분위기는 네. 좋았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연대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신당은 새정치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연대하면 새정치 얘기 그 얘기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 뭐 사실 양쪽 다 지금 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예, 하니까요. 예. 야권 연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